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라이브 비대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응원 문자들 많이 주고 계신데요. 완득이님, 김영일님 편하게 진행 짱. 이건 응원이 아니죠. 희롱입니다. 희롱. 네, 최영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지구별님, 의석전쟁에는 누가 나오시나요? 최평 혼자 하시나요? 제가 원래 금요일 마지막 코너를 담당했었죠. 의석전쟁. 근데 오늘 제가 1일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탄희 변호사를 모셔서 사법농단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2부 첫 코너 KBS 뉴스9을 3시간 빨리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공동 뉴스구역 KBS. 자,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 함께하겠습니다. 엄 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이 비대위원장이 좋네요.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높은 분을 만나볼 수가 있네요. 아니요. 아니면 이제 복도 같은 데서 이렇게 90도로 인사드리고 지나가는 분인데. TV에서 많이 뵀습니다. 예, 오늘 워낙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여쭤보게 됐습니다. 일단은 오늘 다 코로나19지 않습니까? 예. 네, 뭐 뉴스9도 특집 준비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특집 원래 이제 1시간짜리 뉴스인데 10분 더 늘리고 거의 대부분 코로나 관련 소식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전국 상황이. 그렇죠.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오늘만 벌써 100명이 추가로 확진자 발표가 그러게 됐고. 말입니다. 예. 지금 전국적으로 총 200명이 넘었고요. 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이 대구 경북입니다. 네. 그러니까 100명 발생자 중에서 83명이 대구 경북에서 발생. 오늘 드러난 100명 중에 그렇습니다. 83%네요. 그냥 숫자로 딱.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거의 대부분 대구 경북에 몰려 있고 가령 뭐 서울이나 경기도 있고 광주 등등이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거의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뭐 대전, 강원 몇 개 도시 시도만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확진자가 나오는 건 시간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상황은 지금 전국적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상황에서 오늘의 뉴스9 미리 보기. 자, 뭐 가장 먼저 알아볼 상황, 대구 상황인데 대구의 뭐 상황, 확진자 현황 지금 짚어주셨고요. 예.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자, 31번 확진자가 등장하면서부터 갑자기 저 바이러스의 중심이 대구로 옮겨가고 그렇습니다. 청도가 등장하고 신천지라는 종교, 대구 교회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슈퍼 전파자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언론인의 관점으로 어떻게 보세요? 통상은 지금 질병당국에서도 슈퍼 전파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 사람에 대해서 혐오라든가 원인의 전부가 다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슈퍼 전파 사건으로 칭합니다. 사건. 그러니까 슈퍼 전파 이벤트 영어로 그렇더군요. 예. 그래서 신천지 교회가 있고 예배를 본 그 두 차례의 상황이 사건이고 그 사건의 최초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지금 추적 중인데 이를테면 이제 31번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하는 그 청도의 대남병원의 장례식이 최초의 어떤 걸로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 장례식이 2월 2일이었던가요? 그때 3일간에 걸쳐서 열렸는데 그 장례식이 아시는 것처럼 그 신천지 교파의 총회장의 형에 대한 장례식이었고 교인들이 상당수 모였고 또 그 병원에서 역시 환자, 간호사들이 확진 판정을 지금 받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원인 규명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천지 교인 전원에 대한 지금 이제 조사가 필요한 거죠. 아시겠지만 지금 대구에서 그 시장이 발표한 걸 보면 4,400여 명을 조사했더니 유증상자가 544명입니다. 4,000명 중에 500명 이상. 500명 이상이 뭐 이를테면 발열, 뭐 기침 등 아직 확진은 아니지만 확진은 아니고 그 의심 증상들이 나왔고 그 증상자 중에서 오늘 지금 100명에서 83명이 대구 경북에서 나왔거든요. 뭐 그렇게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더 나올 수가 있고 지금 9,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게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아시겠지만 신천지 교인들이 전국 곳곳으로 또 흩어져 있어서 이동이 활발하죠. 보통은 이제 그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집 주변의 교회를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데 이 이제 신천지 교회는 중심성이 강해서 전국에 12개
지파가 있고 갈 곳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서 집 주변이 없기 때문에 네네. 어느 쪽으로 가거든요. 예. 대구의 그 예배도 전국에서 모여들었던 거죠. 물론 대구 경북이 가장 많았고 네네. 그 사람들이 뭐 경남에 가서 전파됐고 광주에 가서 전파됐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니다 다를까 뭐 경북, 광주, 네. 전북, 광주 거기에 또 경기도 네. 연결 등등이 되고 이게 참 이번에 놀라운 상황을 보는 게 이건 신천지가 아니어도 지금 오늘 김포의 30대 부부가 확진됐다. 예. 뭔가 봤더니 대구에 그 모 호텔의 뷔페 식당에 갔는데 종교인이 아닌데 예. 친인척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김포에서 대구까지 갔는데 하필 그 타이밍 아까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슈퍼전파 사건의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예. 그럼 그냥 가면 되는 거더라고요. 네. 야, 그 초창기에 복잡해요. 특히 이게 이제 어찌됐건 신천지 교회 이 교파의 어떤 특성이 다소 이 방역에 구멍을 낸 큰 네. 원인이 됐다고 지금 지목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폐쇄성이라든가 전국성 같은 경우. 폐쇄성의 경우에 간호사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확진 판정 받기 전까지 그 교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숨겼던 거죠. 아 그렇죠. 그 사이에 계속 의료진과 접촉했고 환자에 접촉했고요. 자, 국장님 여기서 네. 아주 최고 언론인을 봤으니까 막 질문이 아니, 떠오릅니다. 무슨 예. 오늘 여러 가지 뉴스를 보는데 그 예. 안에는 가짜 뉴스거나 좀 과장된 뉴스거나 혹은 약간 이 사실 왜곡된 정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자, 청도의 대남병원에서 그 신천지의 이 제일 높은 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인물의 형의 장례식이 있었다. 예. 이건 이제 팩트인 것 같고요. 팩트입니다. 거기에 이제 교인들이 모여서 장례식에 참여를 했고 예. 그럼 중국에 지회가 있다, 지부가 네. 있다. 그래서 중국의 신도들도 그 장례식에 왔다. 요거는 사실인가요? 중국 지회에서 장례식이 왔다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부 당국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네네. 검증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복수의 사람으로부터 지금 검증된 사실은 아니고요. 그거를 정부 당국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증언은 있었는데 있습니다. 확증이 그런데, 예. 필요하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그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정말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왔는지 또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의심되는 지점들을 지금 정부 당국이 확인 중에 있는 겁니다. 의심과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예. 모든 건 다 이제 뭐 역학적으로든 예. 아니면은 이제 이게 뭐 외교적으로든 아니면 사회적으로든 확증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대단히 미묘합니다. 그래서 예. 오늘 이런 거죠. 이게 제가 하나 들은 이 이야기로는 신천지 교회가 우한에다가 설립했다네. 그럼 이제 너무 이렇게 듣기에 개연성이 그럴듯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바로 직후에 신천지 교회에서는 우한에 우리가 교회 설립했다는 것을 부인했다. 예. 이런 또 뉴스를 들으니까 그럼 조금 전에 이게 가짜 뉴스인가? 혼란이 계속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예. 그 신천지 교회에 지금 과천에 이제 본부가 있어서 있다고 본부 쪽에 하죠? 정식으로 취재 요청을 해서 정확한 입장을 좀 달라라고 해서 그 입장을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예. 언론 대응을 또 신천지 측에서도 하는 게 좋겠죠. 투명하게 해야죠. 네네네. 예, 그게 그래야지 그 교회가 정당성을 받고 사회에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까지는 뭐 1,001명의 전수조사 대상 중에 396명이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비판이 있었는데 예. 오늘 발표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9,300명 신도 명단 다 제공받았고 신천지 교회 쪽에서 잘 협조하고 있다. 예,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예. 투명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또 정치권에서 왜 그럼 심각 단계를 발표하지 않느냐 이런 네. 질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이거 대유행 조짐 아닌가요? 예. 근데 당국의 설명을 보면 그 심각 단계 발표에 몇 가지 이제 기준이 있는데 네. 첫째는 원인 불명의 전국적 확산, 아하. 그다음에 중증의 환자가 많을 경우 이런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네네.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건 맞는데 원인은 좀 명확하다. 그래요.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전파된 게 명확하기 때문에 심각 단계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대부분 경증 단계에서 검증이 되고 대부분 치료가 되고 있다는 네. 건데 예를 들면 그 심각이 발표된 게 2009년에 그 신종플루 혹시 네네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그때 심각이 발표됐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요? 뭐였냐면 하루에 확진자만 8,000명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그리고 실제로 사망자가 40명 정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또 뭐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인구 대비로 확진자가 우리나라가 심각 단계를 발표할 만큼 높지 않다. 다 위기 단계 정도로 보고 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요. 예. 또 메르스 때도 치사율은 또 많이 높았던 기억이 나서 아직 심각은 아니다. 자, 조금 이 상황이 수습되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아주 생생한 이야기 제가 궁금했던 거 다 여쭤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공동 뉴스구역 KBS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 뉴스룸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1월 초부터 이 코너를 진행했는데 이게 이제 국장 일을 겸하기가 하다 보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로 제가 출연을 못하게 됐습니다. 저런. 출연 안 하시는 거죠? 못하게 됐다는 건 주어가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 나는 그렇게 방송 체질이 아니구나. 너무 그래서, 재밌었는데. 아니요. 오늘 그래서 저는 1일이기 때문에 저는 아쉬울 게 없지만 청취자분들이 너무너무 지금 아쉬워하실 거예요. 참 그동안 고생하셨고. 그럼 또 이제 뭐 조만간 좋은 코너 프로그램에서 늘 뵐 테니까요. 그 9시 뉴스에서 특종이라든가 우리만의 아주 차별화된 기획이 있으면 가끔 제가 가지고 와 설명을 좀 드릴 기대하겠습니다.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신 또 엄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실시간 뉴스 듣겠습니다. 정한나 씨 나와주세요. 오늘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추가로 48명 확인됐습니다. 오늘 하루 추가 확진자만 100명입니다.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는 204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 최근 사망한 코로나19 사망 확진자는 최근 폐렴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의 제한적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유지하되 심각 단계 준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이 전체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우선은 기정 예산과 예비비의 신속한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산세에 편승해 보건용 마스크를 매점 매석해온 제조 판매업체가 정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적발된 마스크 221만 개를 대구 경북 지역에 우선 공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쏙 인터뷰. 네, 쏙 인터뷰 이어갑니다. 쏙 인터뷰가 맞군요. 제가 아까 쑥 인터뷰인데 잘못 발음한 건가? 제가 노안이거든요. 쑥 이런 글자들은 막 헷갈립니다. 자, 이 최영한 MC님 반갑습니다. 네, 2594님의 저 문자예요. 최영한 MC님 반갑습니다. 제가 좀 그렇죠. 무명의 평론가라서 이름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저도 반갑습니다. 자, 유진경님은 지금 전 국민이 코로나19 상황 보고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하자마자 해당 지자체가 응급대책 문자를 실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는데 뭐가 대책이 잘못되었다는 건지 아까 우리 최재욱 교수님하고 의료 전문가 인터뷰를 할 때 정부의 방역 대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시작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제 반론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게 잘하는 대목도 있고 좀 부실한 대목도 있고 부족한 대목도 있고 방역은요 예상한 이 계획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돌발적으로 터진 일에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후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분명히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의견들이 다 구구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 우리가 잘된 점, 못된 점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힘을 합쳐서 일단 막아내야 할 때입니다. 9718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다른 프로도 항상 듣는데 얼굴 한번 검색해 보려고요. 크크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라디오로만 들으세요. 자, 어수선한 이때 평안하게 진행하시니 참 감사해요. 전 이렇게 외부가 시끄러울 때 들썩들썩할 때 평정심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인터뷰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주말에 TV에 씨름 선수들이 나와요. 예전에는 뭐 천하장사 씨름 대회 명절마다 있고 그랬는데 지금 매주 모래판에서 씨름을 합니다. 역동적인 씨름 경기를 방구석 1열에서 보는 느낌, 그 느낌 아시나요? 국내 최초 씨름을 소재로 한 KBS ETV 예능 프로그램 씨름의 희열, 바로 이 프로그램이 낳은 씨름 스타가 있습니다. 저는 이만기 세대고요. 강호동 선수를 봤는데 지금은 또 예능이 돼 있고, 자, 새롭게 등장한 씨름돌, 아이돌이 아닌 씨름돌, 잘생기고 씨름도 잘하는 선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의성군청 소속의 박정우 선수 연결합니다. 박 선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야, 목소리가 이렇게 맑아요. 아, 네. 전 되게 굵을 줄 알았는데. 아, 네. 좀 어휴. 업돼 있습니다. 네, 바로 방송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씨름 선수신데 이 씨름의 희열이 낳은 씨름돌, 뭐 아이돌이죠. 태극장사 결정전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한 최종 8인으로 확정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8강에 진출 못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남으시죠? 네. 좀 소감이 어떠세요? 꼭 올라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네. 좀 떨어지게 돼서 좀 시원섭섭하고 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승호 선수와 대결한 그 경기가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애초에 많은 열혈 시청자분들이 이승호 선수의 우세를 점쳤는데 그게 또 부담으로 작용했겠죠. 오히려 부담보다는 좀 잃을 거 없다는 생각으로 좀 더 자신 있게 했던 것 같아요. 내려놓고 부딪힐 수 있었다. 네. 그런데 첫째 판에서 들배지기로 이겼죠. 네네, 그렇습니다. 둘째 판에서 안따리 기술로 승기를 잡았죠. 네. 근데 비디오 판독에서 패해버렸죠. 네. 그 아슬아슬한 장면. 저는 눈으로 봐도 좀 전에 노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승패가 찰나에 갈리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네. 그 경기가 끝났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되게 아쉬웠고요. 되게 아쉬웠고 또 그렇게 비디오 판독으로 또 지다 보니까 네. 좀 멘탈을 잘 잡았어야 했는데 좀 멘탈 잡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씨름 좀 보시는 분들이 더 흥미진진했던 건 패자 부활전이었습니다. 손희찬 선수하고 다시 맞부딪히셨는데 네. 이 지난해 단호장사 씨름대회 결승전에서 빅매치를 벌였던 상대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단호장사는 이 박 선수가 승리자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네. 손희찬 선수는 리벤지 매치였는데 어떤 네. 느낌으로 임하셨어요? 일단 희찬이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라서 제가 단호대회 때 이겼다고 해서 절대 얕본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좀 방심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희찬이도 저를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고. 네. 가만 있어요. 이 손희찬 선수를 지금 희찬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 보니까 두 분이 친구예요? 아니요, 제 친한 저보다 2살 어린 후배입니다. 2살 동생 후배. 네. 근데 워낙 친하고. 네네, 좀 많이 친해졌어요. 그리고 서로 너무 잘 아는데 그때는 방심을 좀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방심도 했고요. 네. 희찬이도 저를 연구를 또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승패에서 좀 너무 쉽게 지은 것 같아요. 야, 씨름이 말이죠. 그게 기술이나 뚝심 네.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연구도 중요합니까? 연구? 아무래도 상대를 알아야지 이제 자기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상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는 스포츠에서 씨름도 과학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대답이셨습니다. 자, 내일 오후 9시 15분부터 이 씨름의 희열 최종 회의자 대한씨름협회와 함께 주최하는 제1회 태극장사 결정전이 열리잖아요. 네. 지금 티켓 오픈 후 10분 만에 배정된 3,000석이 마감돼 버렸습니다. 코로나19의 이 확산 우려에도 결국 결승전 생방송은 무관중으로 생중계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더군요. 네. 아쉬우시죠, 박 선수도? 저희 시즌 선수들은 그렇게 좀 관객들이 많은 곳에서 좀 멋진 경기를 펼치고 싶었는데 요즘 또 사태가 좀 이렇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돼서 좀 많이 선수로서 좀 굉장히 아쉽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요즘 젊은 세대를 포함해서 씨름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좀 불타오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 씨름의
다시 재활성화, 재부상을 위해서 박정우 선수가 생각하시는 이 씨름의 매력, 이 스포츠로서의 이 관전 포인트 좀 조언을 주신다면요. 일단 씨름 선수로서 먼저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되게 한치 1초로도 승부가 갈라지기 때문에 엄청 네. 긴장감이 굉장히 넘치는 경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시는 입장에서는 또 한국 전통의 그 운동이다 보니까 그 고유의 뭔가 끌어오르는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관객분들이. 네. 네, 그런 거를 들었을 때 좀 자부심이라는 게 좀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여성 팬들을 상당히 실망시키셨습니다. 네, 결혼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 관심을 가졌던 수많은 여성 팬들이 그러면서 참 아쉬워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자, 이 곁에서 늘 아내가 응원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라디오를 빌어서 아내분에게 한마디 주신다면요? 일단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좀 장사에도 등극하고 이제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아서 저희 와이프의 내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네. 그리고 요번에 파이널 올라가서 좀 좋은 성적 거둬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하고 이제 앞으로 시합이 더 많으니까 네.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주고 그래요. 싶어요. 자, 사랑하시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네. 사랑한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주례는 아니지만. 자, 끝으로요. 짧게 차세대 씨름판을 이끌어 나갈 젊은 선수로서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들 또 팬들에게 한 말씀 남기신다면요. 지금 5,000석이 다 매진된 만큼 씨름에 대한 이게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네. 이번 코로나 이걸로 인해서 좀 저도 만나지 못하게 돼서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제 TV로라도 저희 씨름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박정우 선수와 씨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쏙 인터뷰 씨름돌 이성군청 소속의 박정우 씨름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KBS 1라디오 오후 5시 5분부터 7시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네, 딱 5분이면 됩니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심판처럼 공평하게 전해드립니다. 오창석의 5분당. 네, 라이브 비대위에서 이 5당 명예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창석 평론가 모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멋지십니다. 저 대기실에서 이제 스쳐가면서 보는 사이였는데, 네네. 야, 마이크 앞에서 멋지시네요. 아닙니다. 저도 마이크는 같이 처음 이렇게 하는데 반갑습니다. 야, 검은 후드티와 검은 모자가 청년이에요, 청년. 저 이런 거 너무 부러워요. 이제 아재가 되니까. 네. 그래도 이제 할 얘기를 해야죠. 뭐. 네. 자, 이 코로나19가 정치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정치 마스크가 되고 있는 코로나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가 기침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모든 정치 이슈를 코로나가 흡입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일단 4.15 총선의 주요 변수로 부상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일단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그리고 부실 대응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경우에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심판론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코로나 문제가 국민 안전 문제이기도 하지만 맞아요. 이 안전 문제와 더불어서 국민 경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긴급 회의를 열어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정치학자들 역시 이 코로나가 총선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집권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에게도 안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현재 선거 사무소 개소라든지 네. 지금 제가 목이 메어서 눈물 흐르는 거 아닙니다.
기침은 아니시죠? 네, 기침 아닙니다. 기침 하셔도 돼요. 그냥 기침. 사실 이제 기침 참으려고. 아니 그러다가 더 목이 잠겨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야당도 선거 운동을 못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야당에게도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야당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아니 저 여야 간에 지금 코로나 사태를 놓고 좀 말들이 험해지고 있어요. 아까 이제 저희가 그 의료인을 연결했는데 네. 정부 방역 대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규정하시기도 했고 또 문자로 이제 또 청취자분은 아니 내가 보기엔 정부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는 것이냐 또 이런 항변도 해주셨고 여야 정치권은 더 총선을 앞두고 이제 치열하겠죠. 치열할 것 같은데 그럼 여야 정치권이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오평론가님 솔직한 개인 이거는 오피셜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당, 지금 야당. 저 같은 경우는 경기도처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경기도처럼. 경기도 행정처럼. 지금 이 저 신천지 교회 집회를 전면 금지했죠? 네, 전면 금지하기 이전에요. 경기도 내에 있는 255곳의 병원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어허. 그 입원한 환자 중에 폐렴 환자를 분석했고 네. 전체 환자 중에 4%가 폐렴 증상 환자였습니다. 네네. 이 환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그 환자들에 대해서 단순 폐렴이나 감기가 아닌 코로나 조사 역시 같이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지역 당국에서 조사를 하게 된다라면은 환자가 최종적으로 열이 나거나 확진을 받기 이전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건강한 사람들에게 들어오면 이 면역으로 이겨내기도 하는데 네, 맞습니다. 경증으로 기저질환자나 노약자에게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을 먼저 전수조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구하고 지금 청도가 네, 맞습니다. 특별 관리 지역 이렇게 선포가 됐는데 네. 공공 의료 인력이라든가 장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해결 더하기 경제적인 악영향. 타격. 네. 자, 추가 경정 예산 추경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 먼저 여당 입장 어때요? 네, 바이러스 but life us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바이러스가 있지만 같이 지금 이겨내야 되거든요. 네. 추경에 대해서 지금 신중하지만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지역이 대구이기 때문이죠.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긴급 자금이 필요하고 수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아는 지인도 대구에서 폐업을 했습니다. 네네. 이게 지역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다 이런 것이 굉장히 큰데요. 이럴 경우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월세라든지 당장 필요한 것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긴급 추경을 촉구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부산선대위원장, 영남지역선대위원장인 김영춘 위원장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이것을 빠르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 총리였던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인터뷰를 통해서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긴급 추경 편성도 준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요거 좀 한번 저한테 읽어주세요. 이 질문을. 네, 미래통합당의 반응이 어떤지 황교안 대표가 추경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네네, 맞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오늘 추경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네네. 일전에는 추경의 반대 입장이었어요. 네, 사실 왜냐하면 이제 정부 여당이 선심성으로 결국 또 돈을 풀면 이거 총선에 영향 주려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네. 입장이 오늘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써야 한다면 필요한 곳 적합한 곳에 추경을 편성한다면 해야 하는 입장이다.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좀 이 추경 문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언론의 관측들이 나왔는데요. 아니 지금 댓글 하나가 네. MC와 패널이 바뀐 듯 이렇게 이제 하나 있어서 바꿔본 거예요. 네. 자, 지금 오창석 MC가 야당 반응을 질문을 하고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IMF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긴급 추경 편성, 재정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추경에 찬성한 이유는 뭘까요? 뭘까요? 그러니까 주변의 조언을 들었을까요? 아니면은 PK라는 정당의 어떤 확고한 지지층을 잡기 위한 태세 전환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는데 네. 지금 황교안 대표는 이제 종로에 출마한 후보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또 지금 야당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사령탑 역할도 맡고 있죠. 네. 주변의 조언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추경 지금 반대하면 오히려 TK 지역 민심에 이거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야당이 막아서 지금 지원을 정부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프레임으로 갈 수 있다라는 또 이제 경각심을 갖지 않았을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들은 것 바가 같습니다. 있으세요?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네네. 네. 아, 이게 정치가 뭔지 말이죠. 네. 근데 국민들 먼저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각 당 소식들이 이제 궁금한데 지금 23일에 국민의당 창당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좀 저 내용이 좀 채워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위원장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한 두 가지 정도의 결단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선거연대라는 것이죠. 이제 국민의당의 독자적으로는 지금 현재 현역 의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번호가 후순위로 밀릴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다 출마하고 또는 지역구 의원 권은희 의원 정도겠지만 네. 지역구 의원이 출마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당선되기 어려우니 선거연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미래통합당까지 포함한 선거연대를 해야 된다. 그걸 안 위원장이 결단해달라라는 이제 의원들의 요구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의 출마. 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마도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또 안철수계 의원들이 미래통합당과 손잡아야 한다라고 압박을 많이 했는데 네. 거기서 답을 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뭐 거부했다거나 하는 이제 소식들도 나오기는 해요. 네.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글쎄요. 저는 독자적으로 갈까요? 손을 잡을까요? 안철수 의원의 성격상은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예. 뚜벅뚜벅.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남겼거든요. 의원 한 명 없이 대통령에 당선된 마크롱 대통령. 마크롱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구만요. 네. 그래서 사실 마크롱이 이런 형식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거는 아닌데. 글쎄요, 그건 아닌데. 네, 일단 과정 그냥 그 수치만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까지 변화로 봐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자. 뭐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지금 바른미래당 그리고 네. 3당 통합 문제 지금 손학규 대표가 그래도 물꼬를 튼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본인이 백의종군 하겠다, 평당원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다만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떠나간 의원들이 미래통합당이라든지 이런 정당으로 가면서 결국은 거대 양당으로 회귀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단식으로 얻어낸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양성을 담보로 한 정당 체계를 만들기 위함이었는데 결국 그때 동참했던 의원들이 지금은 내가 당선 한번 더 되기 위해 거대 양당으로 가는 모습 이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또 회한이 들 법도 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긴 합니다. 자, HKA님 그나저나 석석은 출연 시간이 오히려 늘었네. 원래 코너 제목이 5분당인데 지금 한 7, 8분 하고 있죠? 네. 만족하십니까? 오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를 밀어주시렵니까? 그렇습니다. 에이. 아주 투표하는 게 있나요? 지금? 자기가 하려고. 아닙니다. 자기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아니에요. 않습니다. 자, K75658525님 앞으로 시간 되시면 김영일님께서 진행하셔도 되겠네요. 재밌어요. 김영일님. 네, 김영일님 불러오시죠. 뭐 저는 오늘 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석전쟁 계속 해야죠. 자,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뭐 혹시 정의당의 경우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심상정 대표가 광주를 직접 찾았습니다. 네.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의 30년 독재로 인한 부정부패가 많으니 이제는 정의당을 지지해달라라고 간절히 그래요. 호소를 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당에게 표를 주면서 호남 주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한번 심판했지만 지금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지난 지방선거로 인해서 그대로 회귀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의당을 지지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흡수했습니다. 그래요. 자, 정치 상황 정리의 달인 천재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은아 씨 나와주세요. 네, 금요일은 퇴근 정체가 가장 심한 만큼 안전운전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먼저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창녕 부근 2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 일대 5km 구간에서 막히고요. 더 가서 충주분기점 일대 3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일죽 부근에서 모가 부근과 곤지암에서 경기 광주 분기점 부근, 또 중부 3터널 부근에서 중부 1터널 부근까지 밀리고요. 반대 남이 방향 진천 부근에서 진천터널 부근과 오창 일대가 밀리고 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인데요. 경기 광주 분기점 부근과 천지남교 부근에서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은 논산 방향으로 북대전 부근에서 유성 사이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학교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 인터뷰. 네, 왠지 전 자꾸 쑥 인터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쑥 인터뷰. 자, 쑥과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되었듯이 인터뷰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2달 만에 다시 열렸는데 여기에 앞서서 최근에 말이죠.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서 줄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법농단 관련 재판들 어떻게 진행될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첫 무죄 판결이 나왔던 지난달에 큰 결심을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을 알린 분이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탄희 변호사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이제 정치인으로 발을 막 내딛기 위한 첫걸음에 쓰셨는데 네, 그거보다 좀 어색합니다. 지금 네, 이 사법농단 이 문제가 심각해서 말이죠. 네, 네, 네. 사실은 이 사법부 내에서 사법농단을 내부 고발한 제1호 판사 이런 이름으로 불리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정치 출마하실 때 변도 사법농단 뿌리 뽑겠다고 네. 그래서 정치권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결국 그렇게 됐죠. 제가 네. 원했던 건 아니지만. 네. 인재 영입된 지 며칠 되셨어요?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네. 빨리 갔네요. 1월 총선 19일이었으니까. 네. 네. 잘 되고 계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네. 그래요. 잘 되시길 기대하고 먼저 이걸 여쭤봐야 됩니다. 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죠. 네. 오늘 이제 2달 만에 재개됐다는 것인데 보니까 지난해 5월에 53회에 걸쳐 진행된 공판이 양 전 대법원장이 초기 폐암 증상이 있었더라고요. 그 수술을 받으면서 중단됐다가 이제 건강이 회복됐다. 다시 열린 건데 재판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뭐 일단 재판 자체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시간이 오래 갈 것 같다. 예, 증인이 아주 많으니까요. 저도 이제 전에 듣는 이야기지만 200명 가까이 된다. 예. 증인이? 예,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서 뭐 지금까지 한 증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네. 지금 뭐 1년 넘게 했지만 그런데 뭐 200명 다 하려고 그러면 정말 오래 걸리겠죠. 한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에 증인을 한 명씩 한 명이 나오기도 하고 한다고 하면 뭐 200회 그죠? 그렇죠. 근데 매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한 달에 뭐 이제 평일이 20날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뭐 매일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요. 벌써 굉장히 예전에 많죠. 국정농단 재판 때 일주일에 네. 막 3번씩 하니까 네네. 힘들어서 못 하겠네 뭐 이렇게 이제 볼멘 소리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국정농단 사건도 재판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금 보석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조짐이 이상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국민들 속에서 나와요. 지금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정점이라면 네. 뭐 대법원장이 이제 사법부 최고 수장이니까요. 그럼 그 밑에 연루된 인물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재판에 이제 1심 판결들이 줄줄이 나왔는데 네. 자, 5명 전현직 법관 5명 네. 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서 수사 정보를 누설했거나 재판에 개입했거나 이런 혐의를 받았던 5명이 1심에서 모두 네. 예외 없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결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결과 좀 예단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뭐 이제 원칙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자면 당연히 네. 판사야 개별 판사들이 다 독립된 기관이니까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다. 그래서 뭐 다른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했든 간에 해당 재판부에서 다르게 판단하면 당연히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원칙적인 건 먼저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네. 그런데 사실 걱정이 많이 되죠. 특히 직권남용죄 관련된 부분은 지금 법리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8년, 2019년 당시에도 사실상 거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유무죄가 엇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민간인 사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 작성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사건이 이제 다르게 배당이 돼서 다른 판사가 담당을 할 텐데 그 담당하는 판사별로 동일한 사안에서 유죄를 선고하기도 하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직권남용죄 법리가 이제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법리가 이 사법농단 사건 관련된 사건 이 사건들 이제 만나면서 좀 굉장히 축소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니냐. 네, 좀 이런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강조하는 게 이 대별 사건들의 결과보다도 저는 사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1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미 일관적으로 예견을 해오셨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법농단 사건의 본질은 형사 범죄가 아니거든요. 네. 저는 이제 헌법 위반이고 직업윤리 위반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어떤 제도라고 하는 것은 탄핵과 징계가 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법률로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 네. 이걸 제가 계속 얘기해온 입장에서 1년 내내 얘기했는데 네. 정말 책임 있는 대법원장과 20대 국회가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이 상황을 만들어내는구나.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참 화가 많이 나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 재판에 붙여졌으니 기소가 네. 됐으니 네. 재판은 결국 우리가 유죄냐 무죄냐 네. 또 유죄라면은 뭐 어떤 형이 적합하냐 그렇죠. 양형은 얼마냐 이걸 이제 따지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건 병행해서 네. 이 사법 우리 사법부의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네. 노력을 했어야 할 네. 재판과는 또 다른 길이 네. 있다. 그렇죠. 근데 이건 그리고 지금 방기되고 있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책임을 묻는 방법도 징계와 탄핵이 더 맞는 방법이라는 거죠. 아, 징계와 탄핵이 네. 사법부 내부에서의 탄핵은 근데 이 국회가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법관 네. 탄핵은. 네. 근데 국회는 그 탄핵을 방기했고 그래서 사법부 자체적으로는 징계를 해야 함에도 그걸 네. 방기했고 네. 그럼 지금 다 재판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럼 재판에서 만에 하나 최종적으로 무죄가 떨어지면 네. 그냥 면죄. 사실상 이제 아무런 공적 확인이 없는 상태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네네. 더 나아가서 재판을 받았던 분들은 마치 이제 본인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네, 아무 이유 없이 마녀 사냥당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고 네. 나아가서 이제 정의와 부정의가 뒤바뀌는 저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역사 속에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네. 모두 이제 여러 가지 층위의 노력들을 해야 함에도 네. 지금 재판만 바라보면서 지금 야, 무죄가 되면 그냥 다 이 고생한 거 다 네. 갚아주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네네. 이게 왜 형사재판으로 할 문제가 아니냐면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다. 네. 그럼 물건 훔친 게 핵심이잖아요. 그 절도가 핵심일 그렇죠.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물건 훔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뭐 주거 침입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손괴를 한다거나 있을 그렇죠. 수 있고. 근데 형사재판은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 삼는 거거든요. 기소하는 게 뭐 보고서를 작성했다던가 뭐 누구한테 문건을 넘겼다던가 네네. 이런 것들을 형사재판으로 삼는 거지만 본질은 재판에 개입한 거거든요. 재판에 개입해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결론에 영향을 주고 네. 그래서 재판 받는 당사자들 눈에 피눈물 나오게 만든 것. 이게 핵심인데 이게 절도인데 절도에 대해서 문제 삼는 방식인 징계와 탄핵을 안 하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주거침입 문제 삼는 형사재판만 하다 보면 네네. 재판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문을 속아서 열어줬더라 집주인이 그래서 주거침입은 아니다. 주거침입 무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절도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 지금 현재 적용돼 있는 죄가 네. 직무유기, 직권남용 주로 그렇죠. 주로 이제 이 두 네. 가지인데 이게 네. 법조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참 인정받기가 어려운 이 죄목이야 이렇게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국정농단 때는 네. 많이 인정되는 걸 봤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다시 이게 무죄로 돌아가는 네. 것도 봤어요. 네. 블랙리스트 관련으로 그렇죠. 무죄가 막 난다든가 네, 네. 또 최순실도 뭐 일부 강요가 무죄가 된다든가.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사법재판도 우려하면서 보는 건데 네. 그럼 아까 절도의 비유를 해 주셨으니까 네. 그러면 재판에 개입한 게 중요한 항목인데 네. 그거보다는 뭐 지시를 받았다, 보고를 했다, 문서를 작성했다 이런 것에 연연하고 있다. 네. 그러면 재판에 개입한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죠. 그렇죠. 뭐 합법적으로 타당하게 개입했으면 합법적으로 논할 개입할 수가 방법이 없죠.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부당하게 개입한 이 죄를 처벌하는 네. 조항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하. 그래서 독일에 도입돼 있는 법 왜곡죄라는 걸 법 새로 왜곡죄. 예. 네네네. 새로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음. 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도입을 하더라도 기존에 벌어진 일에 소급 적용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이건 이것대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재판에 부당하게 다른 법관이 개입한 죄를 물을 수 있는 법은 없다. 현재로서 제가 우문을 또 드리면 왜 없는 거예요? 국회에서 법을 안 만들었고 이런 일이 벌어지리란 생각을 못하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렇죠. 차마 법관이 양심을 저버리고 이런 행위를 할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셈이죠 결과적으로. 네. 예. 앞으로는 필요하다. 저는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논의해봐야 한다. 자,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앞으로 200명의 증인이 있고 이 재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럼 만약에 이제 총선은 뭐 달수로 2달 후란 말이에요. 시간은 다가오고 그럼 21대 국회가 만들어지면 21대 국회에서라도 지금 말씀하셨던 법관 탄핵 추진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저는 제가 한 달 전에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도 명시적으로 밝혔고요. 그걸 제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번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관련 입법도 해야 되는 것이고. 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도 필요하죠. 제도 개혁을 위한 이제 입법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법부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입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개입돼 있는 이거는 이제 형사 재판과 별개로 맞습니다. 탄핵 추진도 국회 차원에서 필요하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 눈빛이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탄희 전판사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데 눈빛이 좀 무서워요. 저는 사법부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를 그렇게 노려보시면 안 돼요. 막 서늘해지는 거 있죠, 느낌이. 자, 법관 탄핵 잠깐 좀 설명해 주세요. 법관 탄핵. 우리가 탄핵 그러면은 뭐 대통령 탄핵. 이제 사실은 지난 정권에서 한번 받고 또 이번에도 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야당의 심재철 원내대표가 거론하기도 했어요.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또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탄핵이 시도된 바가 있습니다. 국회 문턱은 넘었고 헌재에서는 이게 기각됐죠. 자, 그런데 법관 탄핵은 그럼 어떤 절차는 있는 거예요? 현재? 일단 가장 중요한 건요. 대통령 탄핵과 법관 탄핵은 전혀 다르다. 다르다. 대통령 용어만 탄핵은 같다. 탄핵 제도 자체는 동일하지만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행동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법관 탄핵은 쉽게 말해서 그냥 징계입니다. 법관을 징계한다.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있을 때 징계하는 것인데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징계는 최대가 정직 1년밖에 없어요. 최대 정직 1년. 그러니까 1년 쉬시오잖아요. 그게 전부인 거죠. 그래서 그걸 넘어서서 본질적으로 이 사람은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상실했다. 그래서 파면해야 된다. 라는 그 정도의 징계를 하려고 하면 법관을 탄핵해야 된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국회에서 소추를 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 파면된다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사항이고요. 과정은 대통령과 동일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 절차 자체는. 국회에서 이 판사는 비위 판사다. 탄핵이라는 게 사실 파면을 하기 위한 절차인 거죠. 국회를 통과하고 헌재에서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하면 우리가 본 것처럼 주문, 판사 아무개를 파면한다. 이렇게 되겠군요.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겠네요. 그런데요.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오래 걸리겠지만 지금 사법농단 사건 관련돼서는 복잡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사법 선진국들에서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소추된 연방법관이 벌써 15명이거든요. 연방 법관이 15명이 소추가 됐다. 지금까지 미국 역사에서 그런 것만 봐도 이게 아주 굉장히 드물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어떤 근본적인 헌법 위반이나 직업윤리 위반이 있을 때 징계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법 선진국들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도 겁먹을 필요 없고 징계 차원에서 그냥 진행하면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준다. 이 정도만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응비읍이응님, 법관도 잘못하면 파면할 수 있는 날 반드시 오길 기대합니다. 사실 좀 일반적인 직장은요. 부당한 징계나 파면도 많고요. 이걸 또 이제 보통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법에 기대서 행정소송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정말 궁금한 생각이 하나 들어요. 왜 우리나라의 법관은 지금까지 파면, 탄핵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다. 그게 재헌의회 이후 우리 사법부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렇죠. 탄핵된 사람이 없는 거죠. 70년 동안. 네. 그럼 참 또 의문을 물어보게 되네. 왜 없었던 걸까요?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 판사들이 유난히 윤리의식이 높아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말씀을. 결국 국회가 안 한 거죠. 국회가 안 했다. 왜 안 했을까요? 이제 뭐 국회라고 하는 계속 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리 평가해야 되겠지만 네네. 이제 제가 느끼는 건 이 시점에서 결국 중요한 건 지금과 미래니까요. 제가 느끼는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법농단 무죄를 보면서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맞아요.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적으로 법관 탄핵 이야기를 제가 하면 예를 들어서 21대 국회가 잘 구성이 돼서 이거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 하시는 말씀은 국회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 국회가 이걸 정치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판결을 잘못했다는 그 이유,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또 판사 탄핵하고 이런 거 아니야? 이게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있을 수 있고 국회의원들이 재판에 붙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국회에 대한 신뢰도 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 다 줄줄이 연결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법관 탄핵을 잘 하려고 하면 이제 국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국회개혁, 정치개혁이라는 과제도 함께 추진되어야 되겠구나. 개혁의 길을 그런 끝이 생각을 없네요.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정농단 이후 우리가 적폐청산 그리고 이제 다양한 개혁들 특히 지금 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어져온 것은 검찰개혁이었고 지금 이탄희 전 판사님이 꾸준히 추진해 오신 사법개혁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라디오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언론이 개혁돼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또 뭐 이 야당은 이런 얘기도 하죠. 제왕적 대통령제의 이 권력 구조를 또 개편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이번 정부도 사실은 개헌안을 내기도 했는데 개헌이 지금 쭉쭉 미뤄지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야, 개혁으로 가야 할 길은 참으로 많다. 그런데 어쨌든 이탄희 전 판사님의 주요 관심은 이 사법개혁에 있습니다. 자, 별나운 님이 제가 좀 질투나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탄희 변호사님 눈빛은 사법개혁 말씀하실 때 진심이 전해져서 서늘하기도 하지만 웃으실 때는 맑고 따뜻하기도 해요. 네, 오늘 좀 우리 주제가 심각한 주제다 보니까 제가 맑고 따뜻한 얘기를 못 들었지만 상당히 좀 많이 웃고 다니겠습니다. 네. 아니 이 전 판사님, 이 변호사님이 약간 좀 연예인 필이에요. 느낌이. 굉장히 갸름하시고 또 이렇게 날카로우시고 그래서 왜 또 갑자기 너무 칭찬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과도한 칭찬이죠. 뭐 제 칭찬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아는 팬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네요. 자, 한번 정치 신인이신데 오늘 뭐 지역구라든가 정치 선거 관련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제 사법부 판사 출신으로 법조인 출신으로 정치 신인이 되셨어요. 어찌 보면 우리 일반인은 자 이제 전직한다, 직업 바꾼다. 제 친한 분이 이제 신문 기자 하다가 변호사가 된 양지열 변호사 같은 분이 있는데 직업을 바꾸는 게 보통 무서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심경, 어떤 포부입니까? 참 재밌는 게 제가 이제 2017년에 아시다시피 그때 양승태 행정처 심의관 발령 받고 가지 않겠다 사표 낸 이후로 좀 인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직업을 3번째 갖게 되는데요. 판사였다가 공익 변호사였다가 이제는 이제 출마하는 이제 이렇게 상황이 흘러왔는데 그 전까지의 삶은 뭔가 되는 삶? 뭐 어떤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 직업이라는 데서 주는 어떤 안정감이나 그 신분 이거를 많이 생각했던 삶이라고 하면 2017년부터는 이제 그건 저는 사실 그것에 대한 지향은 더더욱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그냥 뭔가 하는 삶,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필요로 하는 일을 그냥 하는 삶. 되는 삶에서 하는 삶으로. 그렇게 이미 바뀌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바뀐 삶 속에서는 이제 거기에 적응해서 최대한 맞춰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래서 사실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제가 법원 개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개혁을 생각하다 보면 이제 국회 개혁도 이제 생각하게 됐듯이 이어지는 여러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업 자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한, 필요한 직업 그것을 그냥 갖는다. 그게 지금으로서는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하렵니다. 네. 자, 원래는 이렇게 좀 양지에 있던 분이 한데 광야로 나오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상당히 좀 안정감이 있어서 믿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날카로운 문자가 끝으로 하나 날아왔어요. 네. 홍관표님, 홍관표님, 홍익표 전 대표님이랑 관계는 없는 분이겠죠. 얼굴은 선한데 암살자 포스, 킬러 포스란 얘기죠. 자,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탄희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자,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요, 추경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